멀리서 더 멀리서 관람하는 전지적 역사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갈의 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생각지도 못한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이갈의 난은 그런 사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의심이 어떻게 난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고, 이 난이 조선에 어떤 최악의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이갈의 난은 조선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부 반란으로 인해 왕이 도성을 벌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반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향이 계속 남아서 결국 후금의 침략과 그 이후 조선 자체의 국방력을 크게 떨어뜨린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갈은 금수저 집안의 능력까지 타고난 알파남이었습니다. 집안도 빵빵하고 무관 출신이지만 머리도 똑똑해서 서예 실력도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문무겸비 무쌍이었죠. 부럽네요. 이런 집안과 능력 때문인지 10대 후반부터 이미 관직에 진출했고 관직에서도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갈이 북도 병마 절도사로 재직할 당시 서인 파벌에 김규와 이기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당시의 임금이었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만들자는 반역 제안을 하러 온 것이죠. 이런 반역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주력 세력이 되지 못한 서인들의 욕심이 반역의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어떤 대의 명분도 인간의 욕심을 이길 수 없죠. 그렇게 이갈은 반역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반역 당일의 밤, 반역을 일으키려는 사람들과 군사들은 전부 모여 있는데 이 반역의 주동자인 김유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막상 반역을 일으켜 실행을 하려고 보니 김유 입장에서는 긴가민가한 거죠. 실패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집안 사람도 다 같이 죽고 앞으로 내 집안 또 대대손손 망할 텐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 고민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 상태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갈은 본인이 직접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총대를 메고 직접 대장을 되어 반란군을 지휘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향하던 도중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김유가 모인 군사들과 기세를 보아하니 이건 되겠다 싶었는지 부랴부랴 합류하게 됩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죠. 결국 거사 시작 직전 김유가 다시 대장직을 돌려받습니다. 아마 이갈은 이때 어이가 없긴 했을 겁니다. 겁먹어서 안 나오던 사람이 사이즈를 딱 보고 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 대장직을 가져갔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기호지세인걸요. 훈련대장 이용립이 창덕궁의 문을 열어주고 결국 그날 밤 광해군은 폐위가 됩니다. 반역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능양군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바로 조선시대 수모의 아이콘 인조입니다. 반란이 성공했으니 당연히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봐야겠죠. 농공행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웬걸 막상 발표가 나고 보니 이갈은 2등 공신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금메달은 못 받고 은메달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눈치만 보던 김유와 이기도 1등 공신에다가 김유 아들의 친구뻘이었던 김자점, 최명길까지 1등 공신이었습니다. 반란 때 눈치만 보던 김유의 아들인 김경징이 2등 공신의 2등이었죠. 즉 이갈의 다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반정 성공으로 다들 판서, 즉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 자리를 받았는데 정작 이갈은 한성부 판윤 자리를 받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장 자리인데 지금이야 대통령 다음이 서울시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공신이 받기는 살짝 애매한 자리였습니다. 불만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던 농공행상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갈과 인조의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조가 가장 신뢰하는 장수가 이갈이었죠. 자, 이제 반정에 성공하게 되었지만 이때부터 인조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인조 반정의 주된 명분이 뭐였을까요?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 때문이었죠. 그때 당시 지는 달이었던 명나라와 불꽃처럼 떠오르는 태양, 후금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줄타기를 하던 광해군. 그의 외교적 결정은 지금 다시 판단해도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한다는 명분으로 반정에 성공한 인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아하니 광해군의 선택이 맞긴 한 것 같은데 이미 명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이 성공했으니 이제는 후금을 무조건 배척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결국 친명배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는 척을 진다라는 노선을 선택하긴 했는데 후금이 너무 강하고 언제 조선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외통수의 오직에 물린 거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친하게 못 지내게 되면 얘가 못 때리게 가드라도 올려야겠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인조는 북방을 무조건 튼튼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고르고 골라낸 15,000명의 최정예 병사를 북방으로 올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워낙 크고 중요한 병력이다 보니 믿고 맡길 장수를 골라야 하는데 성택지는 뻔하겠죠. 반정 공신이자 문무겸비 무쌍의 이괄에게 이 병력을 맡기기로 하죠. 하지만 이때 이괄의 나이는 아직 40이 되지 않은 상태였죠. 바로 군 최고 결정권자를 맡기기에는 인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명목상 도원수, 즉 최고 군 결정권자를 장만이라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 부원수로 이괄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장만은 약 5천의 군사를 다뤘고 부원수인 이괄은 기병이 포함된 10,000명에서 15,000명의 군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안도 영변으로 군사를 이끌고 이괄은 먼 길을 떠납니다. 막상 국경에 도착하고 보니 상황이 아주 개판입니다. 여진족, 즉 후금은 철 기마병 몇십 기로 조선의 국경을 유린하고 있었고 명나라 또한 국경 지역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이갈이 막상 현장에 도착하고 생각해보니 이거 보통 훈련으로는 나라를 지키기 쉽지 않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도 최정예 병이었지만 훈련을 더욱 빡세게 시키죠. 거기에 더해 항해 세력 130명까지 본인의 휘하로 들입니다. 여기서 항해 세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항해 세력이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서 조선으로 넘어와 조선군과 함께 일본군과 싸워준 고마운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일본인인 거죠. 당연히 관직을 주고 상을 줘야 함에도 조선에선 이민족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천대하고 북방으로 뿔뿔이 흩어보냅니다. 이괄은 이들을 설득해서 다시 함께 나라를 지키자고 설득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으니 이 항해 세력들의 나이는 40에서 50대였겠죠. 나이가 들어 이미 기력이 떨어진 노인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고 여전히 강한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괄 휘하의 군사들 훈련까지 도와주죠. 그렇게 이괄과 이괄의 군사들은 점점 더 강해지며 조선의 북방 수호 임무를 충실하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양에서는 이괄이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원래 권력은 나눌 수 없다고 했었나요? 군권을 장악한 이괄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광해군을 지지했던 남은 북인들을 전부 몰살시키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한양에서는 이괄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상소가 연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좋은 빌미를 제공해준 것이 이괄의 아들 이전이었습니다. 본인에게 이괄은 얼마나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등 공신에 변방으로 가서 조선의 국경을 수호하고 있으니 배알이 꼴렸을 겁니다. 젊은 문신들과 술을 마시며 김유와 이기를 비판하는 푸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역모설의 꼬투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역모설이 불거지기 전에 이전은 이괄이 있는 평안도의 영변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때의 사대부 중 서인들이 얼마나 권력에 미쳐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괄의 아들 이전은 그렇다 치고 이때 당시 북방의 장수 3대장을
전부 역모 혐의로 묶어버립니다. 이 당시 조선 북방의 3대장은 문무겸비 이괄, 전략의 기재 정충신, 조선의 소드마스터 한명년이었는데 이 3명을 전부 역모로 묶어 처리해버리려고 한 거죠. 아니 그럼 조선은 누가 지킵니까? 정충신과 조선의 소드마스터 한명령 이 두 분 또 대단한 인물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의리의 인조는 이갈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답하고 이때 당시 1등 공신인 김유 또한 이갈의 편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같은 1등 공신인 이기는 앞장서서 이갈을 비판하고 잡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고 사흘 버티다 보니 인조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여기서 인조의 실책이 생기죠.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버텼어야 하는데 타협안으로 내놓은 게 그럼 이갈 말고 이갈의 아들 이전을 잡아 조사하자. 그리고 그 외 북방의 다른 장소를 또 조사를 하자고 해버린 겁니다. 조선이 지금처럼 거짓말 탐지기에 인권을 지키면서 조사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용모조사니까 상당한 고초를 겪긴 하겠죠. 그러다 아들이 운 나쁘면 반병신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그렇게 인조의 명을 받은 금부도사 고동률과 선정관이 죽음의 길을 떠납니다. 금부도사 선정관이 도착하여 이갈에게 너는 문제없고 너 아들만 잠깐만 조사하고 혐의 없으면 풀어줄 테니까 아들 좀 데려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갈이 말합니다. 아들이 역적인데 아비가 무사한 경우가 있다더냐 라는 너무나 논리정연한 주장과 함께 금부도사와 선정관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사이다 결말이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용모 의심이 칼질 한 번에 용모가 돼버린 거죠. 친구들이 똥 쌌다고 자꾸 놀리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냥 진짜 똥을 싸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1624년 1월 24일 결국 이갈은 용모를 결정하고 한양으로 진격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일으킨 이갈의 난. 이렇게 이갈의 난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부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